크림반도는 이 전쟁 동안 푸틴이 가장 집착해온 영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러시아 엘리트의 놀이터가 아니라 푸틴 정권 전체에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푸틴은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몇 주 만에 크림반도에서 푸틴의 권위를 뒷받침하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2026년 7월 1일에 크림반도의 전략적 군사 공군 기지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사키와 벨벳 기지에서 거의 10대의 전투기와 폭격기가 무력화되었고, 이는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적인 반도는 전적으로 공군력의 효율성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원이 없으면 크림반도의 중요한 육로 연결과 이를 보호하는 군사 부대를 방어할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러시아 해군은 이미 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으며, 푸틴은 사키, 벨벳, 흐바르디스크의 군사 공군 기지를 통해 마지막 군사 권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술 항공기는 이 기지에서 이륙하여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과 폭탄을 퍼부었고, 남부 전선에 러시아군의 공중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여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SBU의 알파 부대 42연대의 스파르탄 대대, 아조프의 드론 대대를 포함한 여러 엘리트 드론 부대가 푸틴의 권위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며 크림반도에서 포위를 짜고 있습니다. 그 땅, 바다, 철도 연결, 함대, 연료, 전력망, 이 모든 것을 단 한 명의 군인도 땅에 발을 들이지 않고서,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단 한 명의 병사도 배치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반도 중 하나를 무력화했을까요?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작은 요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점점 억제되고 있으며, 이 비디오는 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마디라도 남기는 것이 이러한 억제를 뚫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경납고의 철제 지붕 아래에서 수-30SM 전투기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을 맞춘 것은 순항 미사일도 전투기도 아니었고, 밤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한 작은 우크라이나 드론이었다. 3천만에서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제트기가 수천 달러짜리 기계에 의해 주차된 상태에서 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일 제트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두 번의 파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6월 24일 SBU의 엘리트 알파 부대가 사키의 4개의 경납고를 공격하여 5번의 명중을 확인했습니다. 그 경납고에는 수-30과 수-30SM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7월 1일에 두 번째 공격이 있었고, 이번에는 수-30SM과 수-30RB뿐만 아니라 수-24 전선 폭격기를 보유한 7개의 경납고가 타격을 받았으며 최소한 7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날 밤 HVADK 비행장의 2개의 경납고 샤헤드 드론 저장소가 파괴되었습니다. 밤에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샤헤드의 본거지가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젤렌스키가 6월 25일에 승인한 40일간의 영향력 작전의 일부입니다. 사키는 러시아 해군의 제4 13독립 해군 공격항공연대의 봉어지입니다. 위성 이미지는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7개의 강화된 쉘터 중 6개가 손상되었고 4개는 문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이 교환의 경제적 손실은 러시아에게 악몽입니다. 한쪽에는 몇천 달러에 불과한 현장에서 제작된 드론이 있고, 다른 쪽에는 제작에 수년이 걸리는 3천만에서 5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드론이 전체 비행장에서 어떤 경납고에 어떤 전투기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깊고 최신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올바른 경납고를 식별한 후 드론을 그 강철 지붕 아래의 정확한 지점으로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전쟁의 전체 방향을 드러냅니다. 현대 공군은 항공기를 견고하고 폭발 저항력이 있는 벙커에 보호합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비행기를 개방된 활주로나 방어되지 않은 경납고에 두었습니다. 그 끝없는 지리적 특성이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드론이 수백 킬로미터에 도달하는 전쟁에서 그 방패는 금이 같다. SBU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경납고나 창고도 더 이상 적을 보호할 수 없다. 서비스는 어디서든 그들에게 도달한다. 이 기지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사키와 흐바르디스크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공군의 중추였다.
러시아 전술 제트기는 여기서 이륙하여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폭탄을 퍼부었고 남부 전선의 러시아 부대에 공중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보세요. 수-30SM은 다목적, 비교적, 현대적인 공격 전투기입니다. 수-24 전투기는 고전적인 전선 폭격기로 우크라이나 위치에 폭탄을 투하하는 주력기입니다. 이 전투기를 경납고에서 불태우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능력과 남부를 유지하는 능력을 근원에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운한 밤이 아닙니다. 4기는 짧은 시간 내에 2번 타격을 받았고 다른 기지들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 항공력이 반도에서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경납고 하나하나씩 서서히 침식되어 다닐 폭발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피해를 남기고 있으며 이는 4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말 인근 벨벡 공군 기지에서 또 다른 러시아 전투기인 미그-29가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같은 공격으로 항공기를 지원하던 발사 차량도 파괴되었습니다. 7월 초 크림반도 전역에서 40개 이상의 전력 분배 변전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중량급 탄두를 장착한 FP2 가미카제 드론으로 48시간 만에 16개의 변전소가 타격을 받았고 며칠 내에 30개 이상이 타격을 받아 반도 대부분이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정전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케르치의 주요 페리 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점령 행정부는 귀중한 문서를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받았고 일부 관리들은 병에 걸려 서둘러 본토로 도망쳤습니다. 일부 러시아 관측자들은 이제 이 반도가 7월에 전면적인 인도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케르치 다리 자체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4기에서 불타고 있는 그 한 개의 경납고는 훨씬 더 큰 파도의 첫 장면일 뿐이었다. 그러나 4기가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일 공격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전략의 눈에 보이는 일각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인 전투기로 러시아의 공중 우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드론을 사용하여 분석가들이 지역적 공중 우위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영공과 지상에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전선에서만이 아니라 세 개의 층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층은 전선입니다. 단거리 1인칭 시점 FPV 드론이 저격총처럼 10km 또는 20km까지 사용되어 단순히 병사들뿐만 아니라 탱크와 장갑차를 사냥합니다. 두 번째 층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내려가는 육로와 북쪽으로 가는 다리를 차단합니다. 이 층의 교묘함은 목표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방공 시스템을, 그 다음 전자전 및 통신 노드를 공격하여 우크라이나가 더 깊숙이 타격 드론을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엽니다. 세 번째 층은 매우 장거리 타격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 방위 제조업, 세 가지 수준 모두 동시에 실행되며 매우 정교하고 긴밀하게 조정되며 주로 우크라이나의 자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의 고전적인 규칙은 붐비고 비싼 함대가 하늘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식 전투기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저렴한 분산형 드론 부대로 그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특이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생산과 유도에 있습니다. 가장 긴 사거리의 공격 드론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모형 항공기처럼 보이며 평범한 날개와 단일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으며 시속 약 130km의 느린 순항 속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50kg의 탄두로 1100km 이상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수천, 수만 대 생산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빠르게 조립하고 발사할 수 있으며 이륙하는 곳에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항법에 있습니다. 드론은 전자 두뇌의 위성 위치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시스템을 탑재하여 경로를 미리 기억하고 러시아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비행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스타링크 터미널이 제어를 담당합니다. 그 연결이 끊기더라도 드론의 자동 유도가 작동하여 전자적으로 기억된 경로를 보고 목표물로 돌진합니다. 그래서 전파 방해에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공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사냥하는 드론도 만들었고 영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한 나라는 동시에 드론 전쟁에 대한 세계의 교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춤. 이와 같은 독립적인 전쟁 분석은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됩니다. 좋아요, 한 단어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 비디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어떻게 전체 반도와 심지어 전쟁 자체를 변화시키는가? 전체 그림으로 돌아가 보세요. 푸틴은 크림반도를 세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드론, 로켓, 항공기를 발사하는 안전한 기지, 물자를 비축하는 물류창고, 흑해 함대의 역사적인 본부가 있는 지휘본부. 우크라이나는 그 반도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세 개의 다리가 크림반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러시아 본토에 이르는 케르치 다리와 북쪽으로 점령된 남부 우크라이나로 열리는 초나르와 헤니체스크 교차로입니다. 아조프해를 가로지르는 철도 차량을 운반하는 페리는 중단되었고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은 제거되었으며 북쪽에서의 보급은 차단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 심각해서 반도에 민간인을 위한 연료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연료가 국가와 군대에만 할당됩니다. 이 포위는 공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은 흑해를 점점 더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을 지배했던 러시아 흑해 함대는 세바스토폴에서 주요 기지를 철수하고 동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공중 드론이 경납고에서 전투기를 불태우는 동안 해상 드론은 반도의 해상 관문을 봉쇄합니다. 이는 조종사도 유인 선박도 없이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바이스와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노르망디식 상륙 작전으로 크림반도를 탈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론으로 포위합니다. 그래서 왜 크림반도를 그렇게 끈질기게 공격하는 걸까요? 이 공중 캠페인은 남부의 지상 전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림반도의 기지들은 러시아 남부 집단의 공중 지원을 제공하는 거점이었습니다. 반도의 공군력이 경납고에서 불타고 통로가 차단되고 보급이 막히면서 남부의 러시아 공세는 공중 엄호를 잃게 됩니다. 이는 사키에서 경납고가 붕괴되면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부대의 머리 위 보호막이 얇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푸틴의 심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신혼여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올리가르히들은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해안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부유층의 놀이터였습니다.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것은 푸틴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이며 그에게 개인적으로 심리적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것은 주권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크림반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되찾는다는 생각은 이 나라가 싸우게 하는 의지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쟁의 방향을 바꿀까요? 사람들은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전선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술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러시아의 징역을 저지했습니다.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술 수준에서 고착된 군대는 작전적 경로와 전략적 경로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습니다. 작전 수준은 깊숙한 타격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선을 지원하는 모든 것, 즉 물류, 육로 회랑, 연료 공장, 탄약 저장소, 방위 제조업체, 그리고 러시아 보급의 중추인 철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주마다 더 효과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키의 경납고와 모스크바 근처의 정유소는 같은 논리의 일부입니다. 전선에서 적을 무너뜨릴 수 없을 때 그를 지탱하는 동맥을 붕괴시킵니다. 전략적 수준은 국제관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푸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을 오랫동안 꺼려왔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늘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키예프에게 전략적 이득입니다. 이 세 가지 경로를 모두 합치면 많은 분석가들이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주도권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푸틴 자신도 드론 공격이 러시아 전역의 연료 공급에 가한 압박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그러한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역사는 이것이 왜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군대는 전선에서 패배하지 않아도 붕괴하고 철수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전술적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나라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작전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소모와 국내에서 발생한 정치적 비용이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단 한 번도 정규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작전 및 전략적 수준에서 전쟁을 벌여 나토에게 비용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논리는 이와 가깝습니다. 전선을 계속 압박하면서 적의 후방 깊숙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일 당장 붕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푸틴은 막대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인력이 고갈되기 훨씬 전에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소진할 것이며 이는 실제 붕괴가 전선이 아니라 러시아의 국내 정치 방정식에서 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약 1000km에 달하는 거대한 전선에서 계속 탐색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에버딘에서 런던까지의 거리입니다. 러시아군이 약해지면서 어딘가에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파하고 그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세 가지 수준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 목표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동안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도시와 민간인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가 4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4년을 넘긴 이 전쟁의 대가는 양측의 민간인들이 가장 무겁게 치르고 있습니다. 결국 사키는 이 전체 방법의 작은 사진입니다. 몇천 달러짜리 드론이 3천만에서 5천만 달러짜리 전투기를 경납고에서 재로 만듭니다. 단 한 명의 군인도 발을 들이지 않고 전체 반도가 포위됩니다. 가장 비싼 무기들이 자신들의 벙커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겨집니다. 전쟁의 중심은 전선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공군 기지, 다리, 정유소, 철도로 이동했습니다. 상륙 없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무게를 전선에서 들어 올려 러시아 깊숙이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키에서 불타는 모든 경납고는 푸틴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제는 어떤 피난처도 충분히 깊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우크라이나의 심층 전쟁이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까요? 아니면 전쟁을 더 길게 끌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심층적인 전쟁 및 기술 분석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